자, 이제 시작합니다. 부가가치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담세자가 납세 의무자인 게 직접세.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요. 그럼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런 거 직접세라고요. 담세자가 납세 의무자 같은 거. 자, 홍길동 씨가 돈을 벌었어요. 개인인데 한 7억 벌었어요, 1년에. 그럼 소득세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홍길동. 직접세라고요. 그런데 이건 받아서 내는 거죠, 지금. 간접세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간접세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A예요. 자, 여기 B예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하잖아요. 명칭이. 많은 나라들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국가는 다른 용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데가 호주 같은 나라인데 걔네들은 GST라 그래요. G, Goods, S, 서비스. 네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면 세금 내는 거야. 이름이 아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GST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니까 부가가치는 뭐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장명은 저쪽 다른 일부 국가가 더 이해하기는 좋지 않는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 대상물은 재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역도 있다 이거예요. 용역도. 용역도. 그러면 이제 요때 받아야 될 돈. 아까 생수 팔고 기계 팔고 트럭 팔고 건물 팔고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공급가액.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얘를 매출자로 할 거냐? 매출자. 그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매출자라고 하면 틀림은 없죠. 우리 전표출계도 매출을 치니까. 그렇지만 트럭 팔 때 매출을 치나요? 건물 팔 때 매출을 치나요? 조금 더 큰 개념의 용어를 쓰자. 공급자라는 용어를 쓰자는 거예요. 공급자. 자, 이제 판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는 거야. 공급자. 그러면 B는 매입자라고 할 거냐? 매입이라고 하면 또 재고만 산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트럭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그럼 부가세 없는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공급받는 자라 하자. 더 큰 개념으로 쓰자는 거죠. 더 큰 개념으로. 공급받는 자. 자,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인 걸로 가정합니다. 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부터 해보죠. 자, 공급받는 자예요. 생수 샀어요. 생수 샀어요. 그러면 사업자 아닌 자는 생수 안 먹습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죠? 사업자라도 소비가 일어나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과세예요. 과세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면세 사업자예요. 쌀집으로 생각하세요. 보세요. 비사업자예요. 근로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부가세 부담한 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신고서 꾸며요 안 꾸며요? 부가가치세. 근데 살 때 부담한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비사업자 아예 신고서 꾸미지 않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소비자는 그렇지 않아요. 식사하시면 사업자 입장으로 맨날 회식만 해요. 밥도 먹고 사적으로 먹으면 부가세 다 주고 나오시잖아요. 그 전표 보시면 다 부가세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재화를 수입을 해볼게요. 일본 거 수입해요. 그럼 공급자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세관장. 그쵸? 그럼 얘는 얘가 수입자라고 해볼게요. 공급자예요? 공급받는 자예요?
일본에 공급자 있으니까 공급받는 자니까 수입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결론이. 그렇죠? 제와 수입할 때 수입자도 사업자 여부 불문이라는 거죠.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뭐 신고하라고 그래요? 사업자만 신고하라고 합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 요새 이제 면세가 600불이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세관에 신고하고 들어오라죠? 물론 이제 뭐 안 걸리겠지 뭐 하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겠지만 세금 내셔야 된다고요. 사업자만 내는 게 아니라고요. 수입할 때. 물론 이제 면세 금액 한도 안에서 사오셨으면 당연히 과세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쪽이죠. 얘는 소비자니까 사업자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 이제 보세요. 저희 와이프예요. A가 요거는 결혼할 때 산 헌 가구예요. 쇼파라고 할게요. 워낙 낡아서 5만 원에 팝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 안 나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5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쌀이에요, 아니에요? 쇼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5만 원에 10%, 5천 원 달라 그래서 국세청이 넣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5천만 이거 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추징해야죠. 그럼 세무공무원 엄청 뽑아야죠. 그래놓고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 와갖고 저 세금 내서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뭐겠어요? 납세 수능의 문제를 따져보자고요. 저항하겠죠? 뭐 여의도 앞으로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할 거 아니에요. 촛불을 횃불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따라올 만한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주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는 사업자일 것이에요. 얘는 사업자일 것. 사업자. 근데 아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세 글자로 나오면 과세사업자 5글자로 읽는 거예요. 사업자 세 글자인데 과세사업자 5글자로 읽으시는 거라고요. 머릿속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과세사업자일 것이라는 거죠. 그냥 저는 지금 이렇게 일단 할게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려면 그 일로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무사예요. 세무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텍스 일을 하는 거죠. 자, 제가 45평짜리 제 아파트 팔아볼게요. 레미 아니에요. 45평짜리 제 아파트 팔아볼게요. 제가 부동산 매매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없다고요. 당신 세무사 아니야? 세무사는 다 세금 내요? 없다고요. 자, 이번에 삼성물산이에요. 얘네들 45평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업자야 아니에요? 업자니까 분양가 10% 받아야 된다고요. 안 하면 그래도 가산세 맞으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공급자가 사업자야 된다. 납세물 지려면. 그러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소비자니까 사업자일 필요가. 여기 최종 소비자로 가정하는 거예요.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저는 식당해요. 과세 면세요. 아까 가공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과세. 정육점 같이 해요.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하죠. 근데 나는 정육도 매일 팔잖아요. 정육 코너 이렇게 있어요. 또 이제 그쪽에 고기 문 열어갖고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소주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또 팔고 겸용사업자라 그래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육 코너에서 판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부가세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2차 때 정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세청이 이거 다 추징하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재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걸 과세 면세로 구분하는 걸 대법원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가 정육 코너예요. 그 고기를 가지고 요걸 이렇게 옆에 있는데 혹은 2층으로 갖고 올라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메뉴판에 돼지 한 마리 있고 소 한 마리 있고 뭐 특수부위 있고 이러면 이거 과세 사업의 전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 하라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래야 면세라고요. 제가 정육 코너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쌓이는 거 해갖고 거기 카드로 계산하고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해줄 때 그 면세 파트 카드 단말기 따로 쓰게 하고 과세 파트 따로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저쪽에 추진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대본 판례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걸리지 않게끔 다시 다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메뉴판 바꾸게 하고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거기 뭐 음료, 술 뭐 이런 것만 있어야 되고 냉면 뭐 이런 것만 있어야 되고 그 몇 가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면 안 되고 고기 팔고 왔다가 여기서 서빙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직 그 대법원 판례 보면 이게 4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례 분석해하고 다시 다 컨설팅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저쪽은 그걸 가지고 때리거든요. 양쪽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판례를 가지고 한쪽은 가산세 안 맞게 추징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거고 저쪽은 법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과세관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법 집행이 정확하게 되려면 법을 정확하게 알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저쪽은 걸린 거는 추징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완벽한 정육이에요. 면세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죠, 받으면. 근데 그 식당 쪽에서 받는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겸용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세분은 받아서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용사업자 포함. 겸용사업자 포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면세분까지 거래징수해서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과세분에 대한 것만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자의 요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업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자냐. 자, 사업자 요건이에요. 자, 우리 세법을 이제 조금 공부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실질을 우선으로 합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라 그래요. 근데 실질을 최대한 찾아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으면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되 실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식주의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폐업일이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폐업일이 언제예요? 예, 그게 형식주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폐업이래요. 실제 폐업입니다. 그럼 폐업 신고 안 하면 폐업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폐업이래요. 실제 폐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세법에. 근데 실제 폐업일이 드러나지 않는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폐업일 드러나나 안 드러나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 건물이에요. 70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이번에 800억이 팔았어요. 임대사업하고 있었어요. 팔았어요. 잔금 다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저 임대사업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폐업일이 딱 드러나요. 이런 건. 그 딱 잔금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폐업이 딱 나와요. 폐업 신고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형 큰 회사에 납품하고 마트에 납품하고 막 이래 망했어요. 재고에 그냥 창고에 재고가 그득그득 이자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언제 폐업이죠? 다 팔려야죠. 안 팔리니까 폐업하는데요. 그럼 팔릴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 죽고 나선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폐업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실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식주의적인 요건이 하나가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자, 우리 애들 태어나면 대한민국 정부에다 무슨 신고예요? 출생신고하죠.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주민등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호 부여하고 나중에 증 주잖아요. 그죠? 손바닥 많은 거 이렇게. 그렇죠? 요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나요? 그때쯤 주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근데 사업자로 출생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에요. 주민등록처럼. 그럼 저들이 번호를 줘요.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 주민등록증처럼 요딴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조금 큰 걸 줘요. 그게.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게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하는 데 가서 사업자 등록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의사표시한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한 거죠. 형식적으로 본인이 사업자임을 드러냈죠. 그렇다면 일단 납세무자로 봐요. 일단 납세무자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면. 자,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납세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거래하는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 싹 다 사업자 등록 없애라고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면 납세무자가 아니라는데 뭐하러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합니까? 제재가 없다고 가정하면요. 뭐 구찬 인생이 이렇게 무료해요? 거래징수 안 해도 된다는데 개인이 거래징수해서 갖다 넣어주고 이게요. 그러니까 거래징수 여부도 불문하는 거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도 불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납세 분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사업자의 요건이 뭐냐?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성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하고 구별되는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자죠. 사업자하고 근로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종속성입니다. 이 근로계약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종속성을 베이스로 해요. 내 계산과 책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금융권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증권 쪽이라 일찍 출근해요. 알고 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100억을 벌어줘요. 알파 증권이라 할게요. 100억 벌어주면요, 그러면 저 근로계약서 쓰고 이게 연봉 이게 있어요. 성과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것만 받는 거지. 그 100억은 알파 증권이 먹는 거예요. 내 계산과 책임이 아니에요. 나를 고용한 자의 계산과 책임을 움직이는 거지. 종속성이죠. 두 번째, 이런 계산과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리적 독립성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일 주임사 오셨어요? 네, 제대로 당신 자리 여기야. 나 여기 저는 좀 창가에 앉고 회사를 그만두든지. 알았어요. 컴퓨터 이거 써. 이거 말고 애플 거 그만두든지. 물리적으로 제가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나 가게하는 사람은요, 내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요. 내가 사용수익권을 얻고 걔한테 임차료 지급 의무를 이행해주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2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2년 동안 그 건물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요. 그 나중에 2년 뒤에 원상복구 해주면 되죠. 그게 임차인의 의무만 이행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20억 벌었어요. 내 거죠? 내 계산과 책임만 움직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소득세 쪽에 가면 이걸 사업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는 건 되게 민감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 캐디라든지 아니면 학습지 이게 교사라든지 이게 방판 이런 사람들 되게 이제 민감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그걸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그건 소득세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독립성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성이 결여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자가 아닌 거고 사업자가 아닌 건 납세무자가 아닌 자니까 그럼 결국 과세 대상 용역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재원화 용역 공급에서. 그래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독립성 결여라는 거죠.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세무법인 알파를 해요. 세무 개인 사무실 할까요? 알파를 해요. 개인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법률 서비스 계약을 맺고요. 7천만 원짜리 하나 제공을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럼 과세 면세요. 과세죠. 그럼 벌써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별개예요. 알파 대표가 저를 불러요. 와서
회사 여기 텍스 회계 맡아서 좀 해줄 생각 없냐? 연봉 얼마 주실 건데요? 3억 주겠대요. 3억 저 언제부터 오면 돼요? 이랬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와갖고 여기서 뭐 영업을 하겠어요. 여기 와갖고 제가 무슨 뭐 R&D를 뭐 개발을 하게 뭘 하겠어요. 그 텍스하고 회계하는 거지. 그런데 부가세가 없다는 거죠. 아까 사무실에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했을 때는 부가세를 줘야 되지만 받아서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업자 위치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에서 공급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요. 저희 와이프가 가구 팔면 과세돼야 한대요. 중고 가구 매매상이 팔면요. 예, 같은 가구라도 이렇게 업자가 팔면 얘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 세무사가 제공하는 텍스 용역하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텍스 용역은요. 그거는 위치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과세가 안 되는 거라고요. 제화만이 아니라 용역도. 자, 두 번째요. 독립성을 요구하는 부분. 또 하나는 사업. 자, 그 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 와이프가 집에 오래전에 헌 쇼파를 한번 판 거는 어쩌다 한번 판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 와이프를 중고 가구업자로 과세관청에 보겠다 어거지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일시적 공급은 제외라는 거죠. 일시적 공급은 제외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계를 해볼게요.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왜 합니까? 가계는 영리성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는 영리성이 있는 것만 때립니다. 비영리 사업과 관련된 건 안 때려요. 법인세에서 비영리 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비영리 사업을 목적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 때려요. 소득세도요. 사업소득에서 이런 사업은 때리지 않겠다 해갖고 비영리와 관련된 거를 쭉 열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안 때려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영리성을 요구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부가예요. 제가 이걸 팔아볼게요. 1,0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100원을 날 주어서 나는 100원을 다리를 놓는 거지 내 돈 100원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번 돈 중에 일부를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중에. 그렇죠? 근데 부가는 내 돈 중에 일부가 아니라 받은 돈 다리만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영리성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영리성은 불문이라는 겁니다. 영리성은 묻지 않는다 이거. 다리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국가도 납세의무자입니다. 우리 과세권자가 누구죠? 부가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국가죠. 자, 우리나라 헌법 얘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를 딱 둘한테만 인정해요. 그게 국가고 그게 지자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 국세, 지자체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 지방세. 그런데 국가 지자체한테 이 권한을 줬는데 니네 멋대로 걷지 말고 법에 따라서 거드래요. 이게 그래놓고 38조죠 이제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대요. 그게 38조예요. 헌법 제38조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그 세금 안 낸 사람들 그 쫓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거기를 38기동팀이라고 그러죠. 헌법 38조 따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으면 과세관청은 국가나 지자체는 걷기 싫어도 걷어야 돼요.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 저는 내기 싫어도 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헌법상의 우리가 권리와 의무예요. 이게 그러면 자 부가세는 국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가 과세권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가 과세권자인데 국가가 납세의무자예요. 실익이 있냐 없냐 이 문제부터 따져보자 이거죠. 일단은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서 1976년도에 도입이 돼서 시행이 77년부터 됐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거는 과세하지 말자가 큰 논리였어요. 아까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가 있어요 또.
국가가 하는 거는 주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뭔가 어렵고 힘든 곳에 민의 사회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지원이 가는 것들도 많죠. 이 두 가지 논리로 국가가 지자체가 제공하는 건 과세하지 말자가 기본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80년대에 와갖고 그걸 따져본 거예요. 우리보다 이제 발달되어 있는 유럽 애들 부가세라든지 이거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자 논리를 쓰는 나라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과세권자인데 국가가 납세무자가 돼서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논리를 쓰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는 못 사는 나라는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목이 말라요. 편의점에 갔어요.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다를 집었어요. 그럼 콜라는 버려지죠. 이런 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체제라 그래요. 지금 콜라하고 사이다는 대체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이다를 택하면 콜라는 버려지죠. 대체되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우체국 택배예요. 어디서 운영합니까? 우정사업본부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체국 몰라요? 네? 자, 우체국 택배예요. 여기 민간 알파 택배예요. 알파 택배예요. 자, 저는 최종 소비자예요. 근데 똑같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우체국 택배는 10,000원인데 알파 택배는 11,000원이래요. 난 매입세 공개도 못 받는데. 그럼 나는 뭐 택하겠어요? 품질은 같다고 할게요. 우체국 택배가 떨어지지 않냐? 뭐 하지 마시고. 우체국 택배죠. 대체제 관계가 성립되죠. 민간제하고 지금. 아니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야 페어게임을 해야지. 니네가 가격에서 밀어가지고 대체제로 싹 민간을 쓸어버리려고 하느냐. 이 논리 때문에 민간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거를 국가한테 과세 안 하는 나라는 유럽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논리 있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어쩌고 이런 부분은 면세해 주는 거죠. 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너도 납세무자라는 거예요. 귀찮은 뭐 귀찮아 해. 국민들 다 하는데 귀찮아도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도 납세무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 등 사업성을 갖췄다면 그 누구도 납세무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부가세 기본 통칙에 있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민이 일시적으로 토사석을 팔아먹었대요. 토, 흙, 사, 모래, 석, 돌 팔아먹었어요. 농민이 일시적으로. 키워드가 뭐예요? 예, 과세하지 않는다. 자,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대요. 청산은 법인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대요. 납세무 있다.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건 납세무는 없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어감으로 뉘앙스로 찾는 거야. 그게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 부동산 매매업이에요.